오늘 인공지능 시대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저자이신 한태봉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태봉 저자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지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정말 좋은 기업들은 다 해외에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건의를 해드려도 뭔가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뭐 그걸 굳이 사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느낌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뭔가 뭐 좀 알긴 아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까지 할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들도 요즘에는 해외 주식 보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금융업 경력이 20년인데 이걸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읽고선 이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 뭐 이런 것까지 좀 엮어서 이렇게 손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잖아도 요새 뭐 한 1, 2년 전서부터 그 한국인들도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그 붐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좋은 종목들 찾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유명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단 오늘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죠. 일단 제목에도 뭐 인공지능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제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앞을 보고 이제 좀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을 보고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2019년 7월에 그 소프트뱅크의 선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있죠.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올 연초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모든 신문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또 그렇죠. 일반 분들이 이제 들어보면은 인공지능?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딱 쉽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보통 1년에 한 번 그 CES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올해는 1월에 이제 열렸는데, 올해 이 CES 2020의 슬로건이 재밌습니다. 슬로건이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가요? 모두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비슷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답을 단숨에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은 고성능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아내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딥러닝,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의사, 변호사, 뭐 투자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직업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런 직업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로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 세계에서 이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능력을 분해를 해보면 1차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서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그 현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상황마다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가장 이제 최고의 그런 기술인데, 이제는 그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과 다른 점은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기억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판례 같은 거, 이런 걸 엄청 빨리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의사가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난다면은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이 1등 해외 주식들 중에서 그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미래에는 우리 사람의 일자리,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마부가 없어졌지만 자동차가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농부가 없어졌지만 또 그거를 조작해서 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직업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의 여가 시간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직업이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여전히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만큼 또 인구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직업이 확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직업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느냐면 그것도 아닌 게, 인공지능 이전 단계인 자동화 단계에서 이미 그 은행들 사례를 보면요. 뭐 한국 4대 은행들, 메이저 4대 은행들 최근 5년 그 증감 현황, 인력 증감 현황을 보면요. 거의 5년간 15% 정도 인력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직접 가서 송금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모바일 뱅킹. 증권사도 옛날에는 전화로 주문 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그냥 주문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그런 인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번에도 2020년에도 이제 그 4대 은행은 또 그 명예퇴직 받았는데 거의 평균 300명씩 한 그 은행에 이렇게 좀 명예퇴직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 인력이, 직업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서 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그 글로벌 1등 해외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두 개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그 인식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서울 아파트가 지난 6년간 74.9%가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가 74.9%가 올랐거든요. 6년 동안.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2.9%가 올랐어요. 6년간.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공식이에요. 한국은 주식은 패가망신, 부동산은 자산증식. 여기 어떻게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 주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로 눈을 돌렸다면 미국 나스닥 지수의 6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19%예요. 한국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 연평균 상승률을 9년으로 들리면 4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 아파트와 미국 나스닥 지수랑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글로벌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적인 측면이죠. 요즘에 서울 아파트를 내 1억이 있어요. 살 수 있나요? 아, 요새 뭐 10억은 줘야 되잖아요. 한 7, 8억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꼭 10억까지 아니라도 뭐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좀, 그리고 평수 작은 걸로 하면 그래도 5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1등 해외 주식은 1,000만 원만 있어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1,000만 원이면 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도 불리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세금인 거죠. 특히 거액자산가들. 제가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10억이 이제 더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양도세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게 되면은 요 양도세 최고 과세율이 53%예요. 제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보유세. 서울에 아파트가 2채면 제가 이 아파트 한 채 새로 산 걸 월세를 준다 해도 월세 대부분이 보유세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신에 해외 주식은 되게 깔끔합니다.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2%만 딱 내면 돼요.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22%만 딱 내면 추가적인 과세 전혀 없고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그 제가 하나의 계정으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나스닥이 됐든 다우에 됐든. 근데 한 세 종목을 샀는데 한 종목은 뭐 마이너스가 나고 두 종목은 이익이 났어요. 네. 전체를 토탈해서 수익금의 네. 22%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 난 부분의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만 22%를 내는 건가요? 연간 기준으로 끊어요. 1년 단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세 개를 다 매도를 했다. 그래서 손실 확정, 이익 확정이 됐다면은 통산 계산을 합니다. 네, 그 계정 자체,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은 안 나오는 거죠?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배당을 매년 주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만 15.4% 원천 징수하게 되는 거죠. 한국 예금이랑 똑같습니다. 배당금은. 그거는 일단 수익이 본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떤 주식들이 좋은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제조 회사들보다 네. 플랫폼 회사가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책에서. 네, 이유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조회사가 이제 가전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전은 뭐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이 회사들이 1등이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옛날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정말 잘 만들고 지금도 한국에서 탑이잖아요.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하지만 중국에도 샤오미, 메이디, 하이얼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아마 샤오미 이런 거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엄청 싸죠. 예. 체중계 이런 거 보면 비교가 안 되게 싸거든요. 중소형 가전, 뭐 LCD TV 이런 식으로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건비가 반영이 되면서 뭔가 계속 1등이 바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뭔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계속해서 1등을 갈 거냐. 결국 얘네도 어쩌면 베트남에 또 뺏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기업들은 1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일단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그냥 계속 쓰는 건데 그게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광고료로 이제 그 구글은 이익을 취하는 거지만 실제로 구글이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해야 되는 직원이나 이런 고정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 공장 같은 게 필요가 없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확장성. 이 확장성 옛날에는 그 10억 명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수가 10억 명인 그런 서비스가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서비스가 10개도 넘어요. 뭐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것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 사용자 수가 기본 10억 명이거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위챗이라고 이 그 메신저 예. 이 서비스 이런 것도 중국에서 요 10여 명이 쓰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의 확장성 예,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플랫폼 기업들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어느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도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존 같은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서 워낙 물건들을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의 아주 파워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 이 종목의 2019년 수익률 이제 최근 동안 그 10년간의 수익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지금 제가 책에서 소개한 주요 종목 8개 그 2019년 평균 수익률은 43%였어요. 높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히 2019년에만 높은 건가 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제가 과거 10년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한 12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뭐 거의 1년에 100% 이상씩 올랐다는 평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초기 투자했을 때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서 약간 왜곡된 현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들의 과거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네. 이제 그렇게 작았을 때는 그렇게 막 급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탁 수익률이 좋을 수 있잖아요. 뭐 5배, 10배 올라.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엄청난 거대해졌잖아요. 뭐 네네. 몇 조 달러 하기도 하고 몇 천억 달러 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과거 수익률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다른 차이점은 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분들이에요. 이 초기에는 여기가 망할지 잘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다 감수한 분들이 그 큰 보상을 얻은 거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이 좀 많이 적어졌죠. 그렇죠. 지금 이 기업들은 예를 들어 2019년에 그 애플의 그 영업이익이 대충 77조 원 정도거든요. 77조. 한 개 기업이 77조 원의 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망할 리스크가 굉장히 적잖아요.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보상은 좀 적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들에 왜 투자를 하냐? 좀 더 편안한 거죠. 작은 기업들보다. 지금 은행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단 말이에요. 단군 이래 저희가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내려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은행 예금금리가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줘도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9년 평균 수익률이 43%라고 해도 지금 투자를 해서 연 만약 10%만 기대가 된다고 해도 은행 예금에 5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1등 기업들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해온 그 기업들을 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뭐 이런 내용도 책에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기억나시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네. 알파벳,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이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그 미래에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될 그런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그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사용자 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가 25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수가 77억 명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25억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디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이걸 쓰게 되고 결국은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광고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특징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뭐 요새 가장 유명하고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아마존. 네. 아마존 정말 뭐 예전에는 계속 적자만 보는 회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는 시가총액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나요? 아, 예. 아마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의 쿠팡입니다. 이제 보통 그 아마존을 설명할 때 저희가 아마존을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쿠팡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쿠팡과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정확한 수치보다 한국의 경우는 통계치가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한국은 아주 정확하게 그 2019년 기준으로 그 온라인 쇼핑 그 전체 거래액이 135조 원입니다. 통계청이 딱 들어가면 딱 나오거든요. 135조 원 딱 나와요. 그런데 그럼 미국의 온라인 쇼핑 규모는 얼마일까? 중국의 온라인 쇼핑 규모는 얼마일까? 이것들이 데이터가 조사하는 데마다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거의 뭐 800조에서
뭐 800조에서 100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중국이 뭐 한 1500조에서 1800조 정도 요 정도 규모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점유율로 봤을 때 한국의 쿠팡이 2019년 기준으로 대략 한 13%에서 15% 내외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45%에서 50% 내거든요. 점유율이. 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는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끝나버린 거죠. 독점에 가까워졌잖아요. 50%면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뭐 50%, 60%.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이미 그쪽 시장을 확 독점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독점인 거죠. 네. 온라인 쪽으로만 봤을 때. 근데 한국은 치열하죠. 그렇죠. 쿠팡 말고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쿠팡이 2년 연속으로 1조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2019년에 적자가 7천억으로 줄었어요. 예상 밖이었죠. 근데 대신에 쿠팡은 사용자 수도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자 수가 더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쿠팡도 결국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길을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라 아직도 쿠팡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점유율이 워낙 작으니까.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라는 게 확률적으로 높냐는 거죠.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이 60%라고 하고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이 50%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은 이쪽에서도 수익이 나지만 이게 온라인 쇼핑 쪽이잖아요. 더 막대하게 수익을 내는 쪽이 있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분야인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점유율이 1등이거든요. 네. 그리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죠. 3등이 구글인데 4등이 알리바바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데이터 부분은 약간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실제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방향성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기준으로 아마존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한 34% 정도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7%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원래 클라우드. 13% 클라우드 시장에서 원래 13%였는데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글로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마존의 2019년 이익 중에서 대략 2019년의 이익이 아마존이 한 17조 원 정도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라인 쇼핑 쪽에서 난 이익이 6조 3천억인가 그래요. 나머지 거의 10조 이상이 클라우드 쪽에서 났어요. 클라우드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거기서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아마존이. 네. 근데 모델이 비슷하잖아요, 알리바바가. 네. 알리바바가 아직 글로벌 점유율은 좀 모자라고, 알리바바는 2019년, 얘네가 이제 3월 결산이라 2020년 3월 기준으로 알리바바도 수익이 20조 정도 좀 넘게 났거든요. 20조 정도 좀 넘게 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얘네는 아직 그 클라우드 쪽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기대가 되는 거죠. 결국 중국 시장은 알리바바가 상당히 점유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 최근에도 알리바바가 뭐 30조 이상 3년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네. 그럼 이쪽이 분명히 좋아지는데, 이쪽이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모델을 적용해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랑 알리바바는 또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쪽으로도 좀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매장, 요게 이제 2021년까지 뭐 3,000개를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는 허마셴성이라는 그 신선식품 그 매장이 있거든요. 이 매장이 또 모든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알리페이를 사용해서 결제하고 뭐 이런 뭐 3km 이내인 경우에는 주문하고 나서 30분 이내 배달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매장들, 이런 오프라인까지 진격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아마존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애플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1, 2, 3위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텐센트랑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요런 1등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개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1등 기업의 그 어떤 범위를 예. 미국 소재 기업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상황에서의 어떤 1등 기업들 이쪽으로 이제 투자 대상을 넓히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지금은 한국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1등을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완전 순위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 1등, 세계가 좀 평평해졌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페이스북만 봐도 전 세계인들이 그냥 다양하게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뭔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알파벳, 예. 사실 우리가 구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시죠. 알파벳은 크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알파벳은 자회사가 정말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크게 세 개만 말씀드려도 원래는 구글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모든 검색은 구글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1등이 아닌 나라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나머지 국가들은 다 구글이 검색 1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글에 물어보잖아요. 모든 궁금한 거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다 구글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글이죠. 그리고 그 검색할 때 광고료를 받잖아요. 네. 단어별로 이제 뭐 경매를 붙이거나 해서 광고료를 받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당한데 구글이 정말 그 신의 예지력을 가진 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잖아요. 14년 전에. 네. 그 당시에는 그 통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잘 작동할 때가 아니었죠. 그때 선견지명을 가지고 프리미엄까지 탁 줘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이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A에서 Z까지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지주회사의 개념으로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글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인 그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구글 말씀드렸는데 또 유튜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의 전 세계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란 말이에요. 말이 20억 명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거죠. 세계 인구수가 77억 명이에요. 중국 인구수가 14억 명인데 20억 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뭐 광고 나오잖아요. 또 광고 보기 싫으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알파벳의 현재라고 한다면 알파벳의 미래가 있죠. 알파벳의 미래.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 예. 그 자율주행차가 지금 아직은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자율주행차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그 가장 기술력이 좋다고 하는 그 알파벳 자율주행차 이름이 미래 비즈니스가 바로 웨이모죠. 자율주행차. 예. 이 웨이모가 평가받기로 현존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중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 웨이모는 운전기사를 만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자율주행차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전 세계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앞에서 우려했듯이 모든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강력한 비즈니스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알파벳이죠. 그 외에도 뭐 150살, 뭐 인간의 수명을 150살에서 200살로 늘린다는 그런 자회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도 좀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헬스케어를 최근에 인수를 했죠. 핏빛. 핏빛이라고 여기 손목 그 스마트워치 1위가 이제 애플워치잖아요. 네, 그렇죠. 2위가 이제 삼성이랑 핏빛이 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핏빛을 이번에 알파벳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진입을 하겠다는 강력한 지금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파벳 주식을 사면은 이 안에 모든 그 구글과 유튜브와 이 모든 거를 다 그 매출이 포함된 그렇죠. 예, 모회사라고 예,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 그 오랫동안 유명했었고 사실 이제는
끝물 아니야? 좀 이렇게 종이 호랑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사실 MS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요새 뉴스를 보면 아주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봐 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돈을 참 편하게 버는 기업이죠. 그렇죠. 정말 편하게 벌죠. 아주 편하게 버는 기업이죠. 저도 사실 뭐 이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윈도우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사면 거기 윈도우가 이제 포함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윈도우 가격이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라는 게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요 가격이 합쳐진 건 줄 알았는데 이 MS 오피스 가격이 또 별도예요. 요게 또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를 우리가 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는 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인 거예요. 돈을 참 쉽게 버는 기업이죠. 예. 요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요걸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윈도우 7이 나오고 윈도우 8이 나오고 지금 윈도우 10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좀 쉽게 벌고 그 다음에 이제 MS 오피스 MS 오피스,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한 번 사면 설치해가지고 계속 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피스 365로 바뀐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정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월정액. 매월 돈을 내고 쓰는 걸로. 그러면은 이런 구독형 모델이 요즘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훨씬 더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데 또 획기적인 게 하나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아마존이 1위라는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원래 MS가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처음에는 뭐 10%, 13% 이렇게 가다 18%까지 올라갔어요. 점유율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연평균 성장률이.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데 이쪽 클라우드의 특징은 기업들이 좀 좋아하죠. 왜냐면 모든 문서의 표준이 뭐 윈도우랑 MS 오피스 시리즈잖아요. 근데 이 애저는 요 MS 오피스 요게 이제 호환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아마존을 추격해가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지금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시장의 승자로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쪽을 예상하고 있나요? 아마존을 더 강하게 보나요? 아니면 MS가 유리하다고 보나요? 저희가 이제 독점과 과점이 있는데요.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는 독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은 독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는 과점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한 서너 개 정도의 기업들이 점유율을 나눠 가지는 그런.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빅2.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빅2. 구글이 그걸 따라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 주식이 확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집안에서 전부 심심하니까 뭐 할 게 있나요? 뭐 게임하거나 TV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좀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얻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넷플릭스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드문.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도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요. 2019년 말 기준으로 1억 6,700만 명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1억 6,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요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조금 애매한 게 아이디를 좀 공유해서 쓰잖아요. 가족끼리 공유하기도 가족끼리 하고. 공유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 수는 여기에 곱하기 한 2.5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원수에다가. 그럼 이미 저는 사용자 수가 거의 뭐 4억 명에서 5억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매년 거의 2천만 명씩 늘었는데
요번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 발표하고 깜짝 놀랐죠. 그 1분기 거의 1,700만 명인가가 늘었어요. 1분기에만.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가장 넷플릭스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한국 IPTV를 보잖아요. 네. 요즘에 영화가 한 편 나오면 그게 처음에 탁 나오면 11,000원이잖아요. 넷플릭스가 그 2명의 아이디 돌렸을 때 12,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근데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눠 쓴다고 계산하면 3명이 쓴다고 생각하면 한 4,000원 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속도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막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뭐 마블 시리즈라던가 뭐 그냥 뭐 엄청난 그 디즈니가 드디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디즈니 플러스. 이에 질세라 애플 TV 플러스까지 진출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넷플릭스가 버텨내겠냐. 그렇지. 장점이라고는 먼저 회원 모집 마케팅 한 거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독점이 가장 편안해요. 독점이. 예를 들어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의 독점이잖아요. 뭐 그다음에 한국의 카카오톡. 이거 메신저 앱은 독점이잖아요. 예. 독점이 가장 확실하긴 한데 과점까지는 괜찮거든요. 아까 클라우드도 제가 과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의 IPTV도 독점은 아니죠. KT 있죠. SK 브로드밴드 있죠. 그 다음에 LG U+ 있잖아요. 근데 과점을 하면은 마진폭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독점은 안 되겠지만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쟁사라고 해봐야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물론 있죠. 아마존 프라임의 아마존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 봐야 애플 TV까지 넣어줘도 한 5개 정도란 말이에요. 네. 글로벌에서. 과점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글로벌에 진출한 거는 결국 넷플릭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가 그렇게 막 2019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반전이 일어났죠. 디즈니 플러스가 오픈하고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이 됐어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중에 5천만 명을 5개월 만에 돌파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거든요. 돌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악재가 생겼죠. 디즈니 수익의 원천 중 하나인 디즈니랜드가 매출이 팍 떨어졌잖아요. 저 사람들 모이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서 디즈니가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있을까? 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주춤하는 거죠. 그 넷플릭스가 요즘에 또 좀 다시 기세가 좀 좋잖아요. 약간 그런 구도라고 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점 시장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제일 먼저 시작한 기업이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애플. 참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회사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나서 과연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게 걱정의 시선으로 봤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오히려 더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애플이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죠. 애플이. 왜냐면은 지금은 애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아닌가요, 애플이? 애플이 엄밀히 말하면은 그 1위가 아닌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빼면은 애플이 1위죠. 그렇죠. 애플이 독보적인 1위고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 이제 얘기할 때 자조적인 말로 얘기해. 애플 한 종목보다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낮다. 애플이 2019년 기준으로 한 1,50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1,400조 좀 넘어서 애플보다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애플 한 종목보다 한국 코스피가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재밌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아람코 빼면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플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낮았어요. 알파벳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약간 이해는 돼요.
휴대폰 뭐 쓰세요? 저는 삼성. 삼성 쓰시죠? 예. 예, 그 연세는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투자 그러니까 이게 행동 심리학까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엮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폰을 쓰는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약간 어색했던 거죠. 2, 3년 전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애플이 인기가 그렇게 없었고 그 2, 3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 해외 주식 분석 보고서도 보면요. 애플 다루는 비중이 좀 적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애플이 또 좀 애매하잖아요. 얘네가 제조기업이냐 플랫폼 기업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애플 제조기업 아니야? 뭐 이런 그치, 하청겨 가지고 물건 예. 만드는. 예, 그러니까 약간 제조회사에 약간 가까운 느낌.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조회사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애플이 또 약간 부정적이었던 게 불세출의 천재 스티브 잡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애플을 해외 주식을 살 때 1등 뭐 많이 들어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손쉽게 막 이렇게 사는데 애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플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양손잡이 기업이라고 보셔야죠. 제조도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애플이 참 재밌어요.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 게 이런 거죠. 원래 그 iOS잖아요, 애플이. iOS. 그리고 운영체제가. 예, 운영체제가. 그리고 저희 삼성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나머지가 다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애플만 되게 폐쇄적인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예. 요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방향성으로 좀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75%대 25% 정도거든요. 점유율이 안드로이드랑 iOS가 안드로이드가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소니였나요? 그 비디오 테이프 표준을 VHS 뭐 예, 그거. 그거 표준을 이제 자기들만의 이 세계로 만들었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표준화. 그러니까 애플이 점유율이 25%밖에 안 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이 모든 휴대폰 제조회사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삼성도 쓸 수 있고 LG도 쓸 수 있는데 애플 iOS는 애플에서만 구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야, 저게 될까?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애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데 결론은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애플이 아람코 빼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양손잡이 기업 애플. 그럼 애플의 그 강점은 뭐냐? 일단 제조는 일단 제조회사죠. 근데 재밌는 게 애플이 제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폭스콘이란 대만 회사에 위탁해서 조립을 하는데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에는 이렇게 써있죠.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디자인을 하는데 중국에서 조립함이라고 아예 제품이 써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되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이제 조립하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조립한다면 약간 명품 느낌을 못 받는데 애플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당당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플이 그 제조회사임에도 고정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자체 공장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웃소싱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로서도 이제 강력한 그 마진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애플이 막연히 1등이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에서도 애플이 1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이 1등이잖아요. 판매량. 삼성이 1등이에요. 판매량은. 그리고 애플이 2019년 기준으로는 화웨이한테도 밀렸어요. 판매량에서. 근데 개의치를 않아요. 우리 상관없는데 이유가 있죠. 마진이 다르거든요. 이 전체 그 발생하는 그 스마트폰 발생하는 이익에 이것도 이 수치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60% 내외를 애플이 가져간다. 60% 이상을.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나머지 가져간다. 근데 판매량은 삼성이나 화웨이가 더 많은데. 제값 받고 파는 거죠. 예, 제값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제조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플을 제조회사로 생각을 하죠.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패드도 있고, 뭐, 원래 옛날 그거긴 하지만, 뭐, 맥북,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웨어러블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이게 또 얘기를 하면 애플이 애플바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삼성폰을 씁니다. 저는 삼성폰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정말 재밌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 웨어러블 말씀드리기 조금 전에 또 이제 제가 그 팀쿡 좀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50일 전에 팀쿡을 CEO로 임명을 했거든요. 50일 전에. 네. 굉장히 따분한 살림꾼이잖아요, 팀쿡이. 따분한 살림꾼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팀쿡이. 되게 의외의 인물이 CEO가 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좀 팀쿡이 잘할 수 있을까? 애플은 혁신이 핵심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은 제갈량이 사마이를 물리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한 수였어요, 스티브 잡스의. 네, 그러니까 죽은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삼성이 애플을 완전히 판매량을 확 누른 원년이거든요. 2012년이.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잖아요. 그 시점에 스티브 잡스가 없는데 그 시점에 삼성이 이제 완전히 역전시켰거든요. 판매량 기준으로. 그런데 세 가지 애플에는 삼성이 없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명품 이미지. 요게 이제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iOS,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그 생태계. 요게 이제 삼성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갖다 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적인 웨어러블 시리즈를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웨어러블 시리즈. 제가 지금 웨어러블 시리즈 말씀드리려고 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 웨어러블 시리즈를 실제로 실현시킨 건 팀쿡인데 이미 스티브 잡스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는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그렇죠. 출범을 시켜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시리즈가 2개가 나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계획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애플워치는 뭐 그때부터 이미 좀 구상이 됐던 건데 이거 무선 아이패드, 에어팟. 에어팟. 이게 정말 돌풍이죠. 에어팟이. 웨어러블 시리즈 최강자. 에어팟.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저희가 이 유선으로 이렇게 꼽을 때 이게 한 1, 2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팟 프로가 32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비싸네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가격이 30배가 뛴 거죠. 요즘 제가 창피해서 꼽고를 못 다녀요. 거리 돌아다닐 때. 에어팟이 아니면 아닌 거죠. 32만 원 막 이런 데 사잖아요. 그냥 사잖아요. 마진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드웨어의 최강자가, 제조의 최강자가 애플인 거죠. 그리고 웨어러블 시리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사용자 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또 이해하기 쉽게 한국이 카카오톡이 5천만,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일본에서만 8천만이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하면 아마 라인이 한 4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위챗 메신저 12억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애플 iOS의 사용자 수는 몇 명이냐? 아이폰의 사용자 수는 몇 명이냐? 아이폰 유저 수가 한 9억 명 정도예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6억 명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제 실질 사용자를 따져봤을 때 iOS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12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12억 명 정도로. 플랫폼 기업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거잖아요. 12억 명이면. 그렇죠. 요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 생태계 안에서. 앱들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앱들이. 뭐 게임 앱 같은 거 장난 아니죠. 30%잖아요. 마진은 30%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애플이. 그래서 애플은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양손잡이죠. 하드웨어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애플이 또 급성장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삼성페이 써보셨나요?
삼성페이. 삼성페이? 페이. 아니요. 삼성페이는 안 써봤어요. 삼성페이. 이제 비접촉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카드 등록해서 이제 쓰는 건데 한국의 삼성페이는 정말 수수료가 싸요. 수수료 거의 안 받는 수준이거든요. 애플페이는요 수수료를 건당 0.15%를 받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게 마진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러겠네. 예. 요게 글로벌 사용자 수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요게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계속 바뀌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팀쿡이 이제 자랑을 했죠. 그 애플은 이제 결산월이 9월인데 2019년 9월에 이제 자랑을 한 게 우리 그 애플페이의 그 성장률이 뭐 거의 뭐 1년에 뭐 2배 가까이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거든요. 요런 서비스 분야들 이쪽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그 약간 식상했던 기업의 이미지에서 정말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라는 예. 그 메리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요. 예. 그게 사실 수요가 상승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격을. 근데 재밌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연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201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을 거예요. 2018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순위가 계속 이제 바뀌고 그 중국도 1, 2등이 지금은 알리바바인데 텐센트가 1등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냥 그렇죠. 그 경쟁력들이 있는 거네요. 예, 그 그렇죠. 회사들끼리.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회사들끼리 경쟁하면서 더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회사들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괜히 또 그 자기 확신, 애정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는 것보다는 좀 객관화시키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엔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페이스북은 우리가 워낙 자주 사용하는 그 회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것도 좀 신선한 맛은 없거든요. 페이스북을 저는 한국 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보통 이제 페이스북, 아까 제가 사용자 수 25억 명 정도 된다. 근데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더 인기가 많죠.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사용자 수를 발표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안 해주는 편인데 10억 명은 돌파했거든요. 지금 제 추정에 11억 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발표를 해주진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 사용자 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그러니까 SNS 두 개가 다 페이스북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메신저 앱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카카오톡, 뭐 일본은 라인, 그 다음에 중국은 위챗, 텐센트의 위챗. 자, 그럼 유럽은 뭘까요? 유럽의 1등 메신저 앱은 뭘까요? 왓츠앱? 오, 아시네요. 네. 나도 왓츠앱 그 메신저를 깔아놔가지고요. 그렇죠. 이거 사용자 수가요. 20억 명이에요. 유저 수가 20억 명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뭘까요? 미국이요? 미국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이게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미국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 예. 미국은 통신 환경상 이 메시지가 거의 뭐 무료에 가깝나 봐요. 그냥 통신 문자가 그래서 메신저 앱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휴대폰 자체 예, 우리 휴대폰 자체 문자가 메시지 전송이 많이 발달해서 압도적인 우리 막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1위는 없는데 굳이 1위를 따지자고 하면 페이스북에도 메신저가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 요게 1위, 왓츠앱이 한 2위 정도. 이런 식으로.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 유저 수가 사용자 수가 13억 명 정도 돼요. 보통 페이스북 쓰다 보면은 귀찮게 자꾸 깔으라고 네. 메시지가 뜨고 그쵸. 계속 거절하다가 우연찮게 깔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사용자 수를 가진 SNS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용자 수를 가진 메신저 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용자 수, 중복 사용자 수가 많아요, 근데. 이걸 그렇죠. 다 합치면, 뭐,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더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합쳐서 중국생에서 다 계산하면 대충 30억 명 정도 가까워요, 사용자 수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인구수가 77억 명이에요. 이 정도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카카오가 수익이 확 늘었어요. 카카오톡에 이제 광고 넣으면서 확 늘었거든요. 텐센트 위챗도 요걸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왓츠앱이 아직 광고를 안 해요. 20억 명이 쓰는데.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왓츠앱의 광고 전략을 이제 광고를 시작했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리브라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이제 그 생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VR, AR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네. 네. 한번 이 게임 가서 해보신 적 있나요? 어디 무슨 박람회에서 네. 그 전시해 놓은 그거 한번 뭐 스키였나 뭐 했던 거를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쓰셨겠네요. 뭐 쓰고. 예. 그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오큘러스거든요. 아, 오큘러스, 예. 네. 그 오큘러스가 페이스북 거예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있어요. HMD. 요거. 그,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라고 굳이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 요거. 요 오큘러스도 그쪽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저커버그가 그 2020년에 페이스북인가 올릴 때 앞으로의 10년은 뭐 AR의 시대가, VR이랑 AR 조금 다르거든요. 오큘러스는 이제 그 VR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그 AR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미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당장은 뭐 페이스북 하면 약간 막연하게 페이스북 뭐 요즘 페이스북 좀 안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광고가 늘어나고 스팸이 늘어나면서 예. 하기 싫어지던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요새. 그렇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사이로 아주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왓츠앱이 아직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VR, AR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있다는 거. 근데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리브라 뭐 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예. 리브라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더라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상당한 그 화폐 유통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리브라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은. 리브라는 정말 매력적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리브라를 페이스북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다 격분했죠. 그렇죠. 예, 완전 격분했죠. 세계 최고잖아요. 30억 명의 그 국민을 가진 은행이 탄생하는 거니까. 통화 발행권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세계 단일화폐를 만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격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데 리브라는 반반이죠. 과연 위험성이 있죠. 허용을 해줄까? 특히 미국이 그걸 허용하게 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페이 같이 근데 애플페이 정도가 아니라 리브라의 목적은 사실은 거의 단일화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대감은 큰데 약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단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뭐 먼 미래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이미 그 DCP인가 뭐 그거 개발해가지고 예, 예. 그 지금 테스트한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예, 테스트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민간 기업에게 그 권한을 그렇죠. 주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 리브라를 결국 미국 연준이 인수할 것이다. 네. 하여튼 뭐 이건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하여튼 페이스북이 이런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회사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이 뭘까요? 글쎄요, 뭐죠? 저희가 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그 스피커 이름이 에코죠. 그 다음에 그 구글의 그 스피커 이름이 구글홈.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존은 알렉사. 그 다음에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죠.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면은,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 예상 기온은 19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먼 미래에는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아주 심각하게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패권 싸움, 그게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 싸움이거든요. 거기서도 아마존이 미국에서 점유율 한 70% 정도. 그러게 의외로 그 스피커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스피커 하면은 좀 올드한 느낌, 사양 산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피커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소통 도구가 되나 보죠. 가정을 이제 접수해 버리는 거죠. 집에 이제 이 스피커를 놓고 불 꺼달라고 얘기하고, 뭐 주문해 달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의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고, 여기서 이 시장을 결국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치열한 거죠. 그래서 애플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리. 애플 시리. 예. 시리는 들어봤어요. 예, 애플 시리. 요 세 개 중에서 시리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근데 시리는 다른 엄청난 강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그 스피커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피커는 이제 집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에어팟 말씀드렸죠. 여기 꼽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애플이 좀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력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거를 저희가 구글 쳐주거든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술력이 제일 높은 걸로 좀 쳐주고 있고, 이제 물건이나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에요. 의외로 애플 시리가 조금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점유율도 애플이 좀 떨어지거든요. 홈팟이라고 있는데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얘네가 이 에어팟이 있으니까 홈팟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약간 들거든요. 요 말씀을 아까 제가 빠뜨렸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애플이 정말로 괜찮은 주식이다, 투자할 만한,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인공지능 관련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의 가운데를 흐르는 거는 인공지능이네요. 인공지능과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네. 그 귀주모테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루이비통에 이제 비교를 하셨네요. 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얼핏 들어서는 술 회사 같기도 하고, 어떤 회사인가요? 이 기주모테는 제가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주를 자꾸 이제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항서제약,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뭐 또 없냐 계속 말씀. 뭔가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그쵸.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주모테를 말씀을 드리면 황당해 하시죠. 무슨 술회사를. 술 회사예요? 술회사죠. 그러니까 느낌부터 뭔가 예. 귀주, 그러니까 뭔가 술 회사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기주모테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글로벌 1등 술회사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1등 술회사. 글쎄요. 보통은 그 양주계 1등이 조니 워커나 꼬냑계 전설의 헤네시가 딱 떠오르잖아요. 1등 하면. 그렇지. 보통 저희가 양주 비싸잖아요. 헤네시는 예.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 마오타이주라고 하죠. 마오타이주. 마오타이주. 네. 1등이에요. 중국.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 시장이 커서. 그렇죠. 그럼 2등이 뭐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우량액이에요. 예? 우량액. 우량액? 예, 우량액. 그게 뭐예요? 그것도 술회사예요. 맥주. 중국? 예, 그게 2위예요. 매출 기준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의 힘이에요. 인구의 힘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중국 1인당 GDP가 드디어 2019년에 1만 불을 넘어갔어요.
네. 드디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수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수 수혜율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수 수혜주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루이비통 같은 명품 회사가 없잖아요. 자국 회사. 그렇죠. 자국 회사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명품 수레사는 있어요. 그게 바로 귀주모테예요. 그게 바로 귀주모테거든요. 근데 귀주모테 이제 가격을 이제 좀 이제 보셔야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거죠. 귀주모테 500ml 그 비천 모테주라고 하죠. 비천 모테주. 500ml 비천 모테주 한 병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예요?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월에 여행 나갈 때 한국 면세점에서 가격을 봤는데 38만 원이었어요. 아, 비싸네요. 예, 38만. 면세점 가격이에요, 그게. 중국 사람은 그냥 고량주 정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53도거든요. 53도. 이게 굉장히 비싼 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설명드릴 때 시가총액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귀주 이제, 모테주. 예, 시가총액이. 그럼 이제 뭐, 그래 봐야 수레사인데, 시가총액이 뭐. 중국에서 시가총액 1위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2위가 텐센트. 뭐 3위, 4위 뭐 이렇게 있겠죠. 네네. 얘네가 시가총액 5위권이에요. 5위권. 오. 2019년 말 기준.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매출은 제가 시총 위주로 좀 조사를 해서 아, 예. 예, 지금 얘네 시가총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2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런데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한국 1등이잖아요. 네. 2019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뭐 우선주 다 합쳐서 한 360조 정도 되거든요. 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사가. 삼성전자보다 그러네. 예, 진짜.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작은데 뭐 앞으로는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사가 중국 시가총액 5위권이니까 그럼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된다. 뭐 중국 사람 술만 먹냐. 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좀 이 마오타이주가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토리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그렇게 뭐 원래 중국이 약간 뭐 폐쇄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글로벌 관점에서 뭐 그렇게 막 개방적이진 않았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그 파나마 만국 박람회라고 있었어요.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파나마 만국 박람회에 마오타이주가 출품을 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술을 누가 알아요? 뭐 그때 영국이나 뭐 이쪽 유명한 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었던 건데 마지막 날 뭐 이 썰인데 뭐 일부러 깼다는 얘기도 있고 화가 나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실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마오타이주 병이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장이 그냥 그 향이 쫙 퍼진 거죠.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 최종 심사에서 얘는 금상을 받았어요. 10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술이 마오타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수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이 좀 좋은 그 술인데 이 술이 그리고 그 중국의 8대 명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8대 명주. 아니요. 중국의 8대 명주라는 그 술이 있거든요. 그 대회가 5번 딱 열렸어요. 이 마오타이주만 유일하게 5번 다 그 8대 명주 안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술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중국 외교 무대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그 시진핑 부부랑 그 김정은 부부 그때도 이제 마오타이주 막 그때 뭐 2억 원짜리 나왔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막 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오타이주가 판매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면세점에서는 뭐 38만 원, 4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옛날 것들 이런 것들은 막 경매로 막 2억에도 팔리고 막 4억에도 팔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뭐 와인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오래 숙성. 묵히면. 예, 맞습니다. 술 좀 아시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비싸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 명품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명품이 있잖아요. 루이비통이 있고 샤넬이 있고 에르메스가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에르메스를 좀 많이 쳐주잖아요. 물론 세 개 다 굉장히 좋은데 샤넬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공급량을 좀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좀 안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마오타이주가 귀주 모태 마오타이주 중에 비천 모태주, 비천 마오타이, 페이텐 마오타이라고 하죠. 네. 비천 모태주는 이게 그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아, 왜요? 얘네가 그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데가 그 귀주성의 마오타이 주창이에요. 그래서 귀주성- 귀주 못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 예. 이 주주도 귀주성 그 지방 정부가 대주주예요. 한 지분 6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오타이 주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1년에 만드는 양이 5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못 늘려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좀 다른 지역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비슷하게 이제 이 환경 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서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완벽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랑 다르게 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걸 사 먹고 싶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보통 톤 단위로 이제 그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게 숙성 기간이 4년이에요. 요것도 이제 좀 그 막 뭐 넣어서 이 제조하는 공법이 되게 어려워요. 제조하는 공법이 뭐 찌고 몇 번 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액주를 기주라고 하거든요. 원액주를 만드는데 뭐 한 1년 걸리거든요. 그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4년간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 원액주를 내가 2015년에 만들었다. 이게 시장에 나오는 해는 2019년이에요. 4년을 숙성을 시키는 거죠. 되게 귀한 술이에요. 이게 조금씩 늘긴 늘어요. 그 원액 생산량이 느는데 그 느는 게 10% 연간? 이 정도씩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 마오타이주로 재테크를 많이 해요. 아, 사서 우리 실물을 사서 보관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17%, 18%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실물을 사서. 그리고 이게 또 국주 타이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오타이주가. 중국의 국주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 행사할 때 보면은 마오타이주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이 그래서 백주 회사들이 막 그 법원에다 막 소송 걸어가지고 이제 국주 타이틀 못 써요. 2019년 7월인가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너희 이제 국주 타이틀 쓰지 마라.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냐. 그 전까지는 국주라는 명칭을 써서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품귀 현상. 야, 요거. 국주가 무슨 네. 과거에 제조했던 네, 그 제품들에 요거 대한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뒤에 또 이제 오르는 거예요. 중국 현지에서도 가격이 되게 들쭉날쭉한데 싸게 팔 때는 한 1,500위안 정도에 팔거든요. 1,500위안이면 대충 뭐 한 23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에 파는데 이 가격엔 거의 못 사요. 이 가격엔 거의 못 사고 뭐 한 2,500위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40만 원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마음껏 사지도 못해요. 물량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이 또 가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별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되게 귀한 수예요. 중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이 문화적 특성에서 이 마오타이주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할 때나 귀한 손님한테 선물로 줄 때 마오타이주를 많이 선물로 주죠. 뇌물로도 많이 쓰였어요. 뇌물로도 엄청 많이 쓰여가지고 뭐 시진핑이 한번 되게 화난 적이 있었죠. 무슨 장군 하나가 마오타이주 집에 뭐 만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준비에 마오타이주가 왜 필요하냐. 만병. 예, 막 그런 식으로 막 많이 있어요. 마오타이주에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마오타이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마오타이주가 중국 내에서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거의 없어요. 그냥 90% 이상이 중국 자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명품으로서 그 롱런할 수 있는 그렇죠.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소량 생산이라기보다 공급이 완전히 제한돼 있는. 제한 생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고가를 막 올리면 되는데 또 이제 정부 눈치를 봐서 막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이제 점점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귀주모테의 그 나오는 여러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마오타이주가. 비천 모테주가 가장 메인이에요. 비천 모테주가 가장 메인이고 계열주로 그 모테 왕자주라고 있어요. 걔는 제가 그 똑같이 그 공항 면세점에서 봤는데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얘네는 그 조금 물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얘네는 FM대로 하진 않고 그 인근 지역에서 그냥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생산 시설을 좀 빨리빨리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싸지만 요거는 생산량이 아마 한 5년 지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어쨌든 그것도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그 중국에서 그 내수주를 노리고 그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회사로 이제 귀주모테라는 회사를 이제 추천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이란 표현을 쓰긴 조금 곤란하고 저는 이제 추천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귀주모테가 정말 명품 주식인 게 그 중국은 거래가 100주 단위로 돼요. 귀주모테를 제가 100주를 사려면요 2천만 원 이상 있어요. 아무나 못 사요. 나 100만 원만 사봐야지 이게 안 돼요. 귀주모테는. 예. 그러면 이게 저것도 있겠는데요. 그 기업의 밸류 자체가 예. 좋은 회사지만 비싼 회사가 있고 예. 좋은 회사인데 가치 있게 저렴한 예.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에 비해서. 그거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게 그 한 주의 가격은 사실 그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억으로 10,000주를 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1억으로 귀주모테는 뭐 100주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10,000주를 택하잖아요, 보통. 근데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야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주당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더 중요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 내수 수혜주로 또 의외로 프랑스 회사죠. 루이비통을 또 소개를 했네요. 예, 예. 이유는 뭐죠? 이게 재밌는 게 그 중국에는 명품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만 달러 돌파해서 다 이제 중산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회사의 성장률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비통이 그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2018년에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됐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성장률이 나왔어요.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여도가 중국이 좀 많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루이비통을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루이비통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루이비통이 한 개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70여 개의 명품 연합체예요. 아, 그러면 브랜드도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70개가 있어요. 저도 그 브랜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그게 하나 있었죠. 그 루이비통이 엄청나게 큰 돈을 써서 하나 인수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티파니 앵코예요. 티파니 앵코. 들어보셨나요? 티파니 보석 회사. 네, 맞습니다. 미국의 보석 회사를 원화로 약 한 19조 원 정도 인수를 했어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루이비통 시가총액이 유럽에서 2위예요. 2위. 루이비통 그렇게 큰 회사였나? 루이비통만 보면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명품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 루이비통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아래 또 유명한 여러 70여 개의 브랜드 이상이 그렇죠. 예. 또 이제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체 매출액이 이제 그 루이비통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인공지능 얘기했지만은 갈수록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트렌드 자체가. 근데 이런 어떤 명품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런 문화가?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19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어려운데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나요? 뭐 디플레이션. 저는 여기에서 이제 딱 정답은 하나라고 봐요. 상위 0.1%의 기업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평범한 99%의 기업들은 조금 오르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밋밋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명품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비싼 걸 찾아요. 더 비싼 걸. 중산층들도 과시를 하기 위해서 명품을 많이 쓰는 거예요. SNS 뭐 그런 게 발달하면서 더 그래졌잖아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명품을 동경을 하는 거죠. 이 사람 과시의 동물이잖아요. 이 명품이 그래서 명품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해요. 매출이. 루이비통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 루이비통이 제대로 얻어맞았죠. 코로나19. 그렇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뭐 모든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예, 뭐 브랜드들은 그렇죠. 이번에 뭐 완전히 쑥대밭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올해 만약에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렇다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명품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상당히.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완전히 사회가 바뀔 거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정말 뭐 어떤 네트워크, 사람들 간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줄어들거나 크게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는 건 과시인데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많이 그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들고 다닐.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코로나19가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시점에서 되게 비관적이에요. 과거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시는 외출을 못하는 게 아닌가. 테러 다시는 때문에. 우리가 쇼핑몰에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닌데 인류는 언제나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유로 명품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명품에서 일단 가격을 더 올릴 겁니다. 명품에서는 더 가격 올리는 게 비싸가치를. 취미예요. 매년 한 10%씩 매년 올리거든요. 근데 좀 덜 팔리면 20% 올리면 되죠. 그리고 SNS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서 SNS에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보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 결국 인류는 이번에도 극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1등 주식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사실 이번에 뭐 2달 전, 2, 3개월 전부터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뭐 폭락하고 뭐 급등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정말 변동성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주식들을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주가 폭락의 어떤 시기들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보통 이제 트레이딩으로 극복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살 때 잘 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 맞다.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보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딱 대입을 해보면 그 당시에 1년 동안 코스피가 55% 빠졌어요. 코스피가. 2080 찍고 장중 892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요.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제일 좋았어요. 결국 전고 좀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자 2000에서 1800, 1600, 1400, 1200, 19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1600에 산 분들 이게 1400 가면 손절해요. 우리 1000 가면 손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0에 손절했는데 1200 오잖아요. 다시는 못 사요. 못 사죠. 예. 다시는 못 사거든요.
최고점이 2,000에 물린 분들도요. 900까지 왔어요. 그랬다가 한 1,400 되니까 아유, 전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감사해서 팔아요. 근데 2,200 갔거든요, 다시. 정말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시점에 좋은 주식이었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맞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20%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해요.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8천 정도는 좋은 주식 위주로 다 이제 사놓고 2천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런 폭락기가 왔을 때,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지만 최저가에서 성공한 분들 많지도 않고요. 그분들 되게 일찍 팔아요. 조금 한 1-20% 수익 나면 1450에 샀다! 와, 그렇게 사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샀는데 한 1600에 팔아. 지금 얼마예요? 19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거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스토리, 이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면은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현금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좋은 기업들이 예상 못한 이유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뭔가 내가 생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한번 스텝 꼬이면은 이 행동 심리학. 내가 팔고 나서 10%만 오르면 그거 다시는 못 사요. 보통 열의 9이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 생각에는 그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좀 높은 가격에 그나마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산수예요. 왜냐하면 2번 맞춰야 되거든요. 팔았다 사는 거는 2번을 맞춰야 돼요. 확률이 한 번 파는 게 맞을까 틀릴까 확률이 50%잖아요. 네. 근데 팔았다가 사는 것까지 맞춰야 되니까 25% 낮아지는 거니까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말만 가능한 거지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글로벌 1등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시점이 우리 뭐 2분기 실적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실물 경제가. 네. 그리고 그걸 기회로 폭락하는 어떤 제2차 폭락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어쨌든 되게 불안한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이십니까가 제가 이제 질문이죠.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5년에서 10년이라면은 오케이. 5년에서 10년이라면 저는 지금 반 정도는 바로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저희는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절반이 4천이나 5천 정도는 이미 일단 사고, 나머지는 상황 봐서 많이 빠지면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르면은 또 좀 다른 종목으로 좀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포지션 하나도 없이 내가 이걸 맞춰보겠다. 결국 맞춰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떨어질 때만 기다리겠다. 네, 맞춰보겠다. 이분들 떨어져도 못 사요. 이게 더 이번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못 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1,400을 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못 샀어. 근데 지금 1,600 못 사. 1,700 절대 못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분할 매수. 예, 요게 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추려는 노력은 우연히 맞은 거지 제 실력이 아니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그래프 보는 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그래프 보면서 요 타이밍에 사고 요 타이밍에 팔고 요때 사면 되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월급 뭐 받아가지고 맨날 뭐 이것저것 나가고 하면 뭐 없죠. 근데 이 샐러리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그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직장인들은 사실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놀고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지금 한국의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물론 DB와 DC로 나눠져서 DB는 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DC로 가입하신 분들이 운용을 안 하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는 경우가 이자만 굉장히 많아요. 받는. 그렇죠. 그게 지금 전체 데이터로 거의 90% 정도의 자금이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수치로 저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2019년 그 운용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1.77%예요. 연간. 예, 1.77%예요. 뭐 그러면 저 수익률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2019년이란 말이에요. 2020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요 1.77%보다 2020년에는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몇십 년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좀 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요 운용을 하는 모델을 우리가 뭘 참고해야 되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2018년에 국민연금이 0.92%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비난이 빗발쳤죠. 지금 수익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냐. 그랬는데 2019년에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1.3%가 난 거예요. 이건 또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게 적정할까? 저희 퇴직연금 수익률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퇴직해야 되는 시점은 길게는 40년 뒤고 짧게도 20년 뒤인데 1년, 2년 단위로 평가하지 말고 장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국에 1988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2019년까지 그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5.86%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민연금만큼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5.86%만큼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엄청 운용을 잘한 거예요. 아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2018년에 제가 마이너스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무서워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1.77%에 계속해서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위협받게 되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런 운용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주식자산 한 40%, 채권자산 한 40%, 대체자산 한 20%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퇴직연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1등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ETF는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핵심 1등 플랫폼 기업들은 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도 그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나스닥 100 ETF 상품들이 있어요. 뭐 발행사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인덱스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그 이런 그 플랫폼 인공지능 핵심 기업들의 간접 투자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할 게 없다면은 지금 놀고 있는 그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예.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예. 내 거인 돈이 퇴직연금 형태로 묶어져 있으니 그렇죠. 그거를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자. 그렇죠. 예. 그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 1.77% 평균 금리인 거기에 만약 들어가 있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은 좀 있겠지만 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ETF나 펀드나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간접 투자 상품으로 TDF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책에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TDF는 그 한국의 운용사들이 대신 운용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가입자가 기대하는 투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리츠 등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으로 재배분하는 펀드가 TDF 펀드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엄청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면은 그 고객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포트폴리오 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현업에 막 있다 보니까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TDF 수익률 경쟁이 붙었어요. 한국 운용사들 간에. 이거를 수익률을 우리가 잘 해내면은 고객들이 이제 우리를 선택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TDF 수익률 경쟁이 붙어서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그런 상품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반 펀드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보통 뭐 혼합형 하면은 보통 뭐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섞은 게 있고 뭐 주식형이 있고 뭐 채권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예, 예. 그런 펀드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런 펀드들은 뭐 보통 주식형이면 주식형, 채권형이면 채권형, 아니면 혼합형이라 봐야 이제 뭐 주식형이랑 채권형 혼합 정도인데, TDF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이잖아요.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글로벌 대체 투자, 글로벌 리츠. 거기다가 이 비중을 좀 조절하거든요. 주식 비중을 좀 이렇게 높게 낮에다가 낮게 낮게 이런 식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분되는 그런 특징. 나이에 따라서 뭐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주식 비중이 이제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러면 이 펀드에 들면은 이 펀드는 TDF 펀드는 이제 그 주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글로벌 분산이죠. 예, 글로벌 분산. 국내가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분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TDF. 그래서 이제 이 간접 투자인 TDF를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활용하면 된다. 근데 이 운영법을 좀 들으니까 그 레이 달리오의 그 올웨더 투자인가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운용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 근데 아까 국민연금 수익률 5.68%인가요? 5. 몇 프로? 6% 좀 미만인데. 5.86이었나? 예. 6% 미만이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연간 수익률을 얘기하면 6% 수익률 하면 코웃음 치거든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요. 네. 아까 제가 저희 퇴직연금에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이 된다고 그랬죠. 총 금액에. 저희 지금 퇴직연금 쌓여있는 게 200조 원이 넘어요. 200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 90% 이상, 그러니까 뭐 대충 러프하게 한 180조가 1.77%에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 수익률을 뭐 5%대는 바라지도 않고 3%대나 4%대로만 끌어올려도 장기 복리 효과. 20년, 30년을 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익률의 격차는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지금 얘기한 TDF 펀드 이걸로 운용을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예. 모든 금융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각 금융사별로, 거래하시는 금융사별로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제까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고 넘겼던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고르면 안 됩니다. 분산. 아,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 정보를 알려주신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한태봉 저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